유쾌한 개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하나 스타트 보너스 김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입니다. 네, 파주에는 영주 서영주입니다. 네, 오늘 현 변호사님 대신 민주당 서영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중물 토크부터 좀 잠시 갔다 갈 건데요. 윤 대통령 파리에서 총수들 불러 폭탄주 엑스포 투표 나흘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이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거 내용 다들 보셨죠? 네. 소폭이 뭐예요? 소폭이? 소폭이요? 네. 우리들이 자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 80잔 드신다는 뭐 그런 풍문들이 있죠. 80잔이요? 그러니까 그런 소폭이 얘기들이 있어요. 맥주랑 소주랑 소주와 맥주를 이성영 의원님 저번에 저랑 소풍 먹었잖아요. 왜 모른 척하세요? 그랬어요? 네. 폭탄주라고 하죠. 폭탄주. 저는 그렇습니다. 소폭이라 그래서 뭐 다른 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나. 그냥 맥주랑 소주 조합이군요. 반반 섞어서. 어쨌든 이 주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프랑스 파리 방문할 때 주요 이제 재계 총수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 부산의 떡볶이 멤버랑도 조금 겹치기는 네. 하는데 항상. 네. 소폭을 마셨다. 바쁜 재벌 총수들 데리고 엑스포 투표 나흘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곤드레 만드레 드셨겠어요. 이렇게 한 저녁 잔만? 드시면서 뭐 네. 한두 잔 정도 그냥 드시지 않았을까. 그러실 분이 아닌데.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술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뭐 보도 안 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아마 정치인사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외국 가셔가지고 그냥 어쨌든 재벌 총수들 고생하시니까 같이 뭐 이렇게 한두 잔 하신 거는 뭐 문제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또 결과가 좋았으면 이게 미담이 됐을 텐데 네. 결과가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과연 현지에서 몰랐을까 싶은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제가 대신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아니 부산 엑스포. 아니 국민들한테 이거 얼마나 그냥 광을 냈습니까?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이거 하느라고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 영업사원 1호. 그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다. 하면서 그 정말 세금까지 증액해 가면서 수백억씩 해외를 돌아다니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해했어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영어 연설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초란 성적이죠. 29표. 그랬는데 나흘 전에 정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재벌 총수들과 열심히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전에 만나서 소폭이다. 그냥 만찬하면서 한두 잔 먹었으면 소폭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귀중한 시간을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마실 시간이 있었다. 그거는 너무나 한가한 태도고요. 이거는 보통 기업체 같으면요. 영업사원이 기업에서 영업비 엄청 갖다 쓰고 초라한 성적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은 안 하고 술 먹었다는 거 들켜요. 어떻게 되죠? 중징계 받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는 거죠. 참 안타깝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오버히트 한다든지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아니면 보시는 건 없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은 뭐 한두 잔 하시는 거는 뭐 문제일까? 한두 근데 이제 잔 안 말씀하신 하신다. 것처럼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자리였고 네. 이렇게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로 그렇게 좀 술자리를 가졌다는 그렇죠. 점에서 뭐.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김재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잘 됐다면 엑스포 유치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면 그 역시도 좋게 볼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뭐 총수들과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잘 됐다 얘기하지만 사실 너무 초라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후적으로도 정당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금주 중입니다. 이게 바로 태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김준호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네. 총평이 어떤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업무 방해를 했으면 이거 심리적 업무 방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지난번에 떡볶이 행사라도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정말 옛날 아재아재하게 그냥 고생했는데 소주 한잔 하자 뭐
뭐 소주 한잔 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가지고는 글쎄요 정말 보수 유권자 분들께서도 진짜 우리가 되게 잘못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제 좀 그 이번에 뭐 네덜란드 관련해서도 뭐 과도한 경호랑 의전 요구해가지고 조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환영 인파 알바 관련한 그것까지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알바를 썼다는 얘기 나왔나요? 그런 것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지금 그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하는 그 스텝들만 있고 지금 용산에 국민들의 심기 경호를 하는 분들은 없지 않나라는 면에서 큰 지금 뭐 개각이니 무슨 뭐 총선을 위해서 용산에 있는 사람들 차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반성을 하고 지금 뭔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준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측이 이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형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 과도한 경호와 의전 좀 삼가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김준우 위원장이 앞서 한 거고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저 윤석열 대통령님 술 드시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드셔도 되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산 엑스포라는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그냥 염원을 가지고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이게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저희 기억할걸요. 제 기억에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단이 인도네시아 카타르인가? 거기에는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 전에 술을 호텔에서 먹은 게 나중에 알려졌죠. 그래서 경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죠? 국가대표로서 나가서 국가대표서 경기를 치르기 전에는 처신이라는 게 정말 뭐 아까 김준호 비대위원장도 술 안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과 태도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부산 엑스포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다 갔어요. 근데 그 경기를 앞두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네덜란드 측의 한국 대사 초치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게 의례적인 건가요? 그게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냥 소통의 일환으로서 불러서 뭐 대화를 한 거다 이런 설명도 있던데 어떤가요? 처음 봐요. 그렇진 않죠. 처음 봐요. 조치는 양국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대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의전을 좀 계획을 했길래 이런 걸까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전과 경호를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에 그러한 대해서 얘기도 있고요. 뭐 대통령실 따로, 외교부 따로, 뭐 어떤 다른 행정부 따로 이런 식으로 계속 혼선돼서 의전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네덜란드 측을 상당히 곤란하게 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외국 순방과 관련해서 술 문제,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은 처음 봐요. 역대 정권. 저 96년 이후로 뭐 정치권에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 논란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를 조금 길게 갔는데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 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방송은 민주당 이야기로 꾸며볼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신당 문제로 조금 어수선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46%가 좋지 않게 본다. 그리고 34%가 좋게 본다. 이런 답을 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부정응답이 71%,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4%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조금 앞서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뭐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좋게 본다가 34% 정도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좋게 본다. 34%가 그래도 좀 큰 비율이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수치도 있어요. 어떤 게 그렇죠? 광주 전라에서 26%인데 예.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전국 지역을 나눠봤을 때 가장 낮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중심으로 그렇죠. 정계 개편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호남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신당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허들을 만났다.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장성철 소장님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아니 저 얼마 전에 MBC 나와가지고 이낙연 신당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호남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따랐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 함께 해야지. 근데 지금 이낙연 개라고 하는 의원분들이 저 안 할 건데요. 저 같이 안 해요. 민주당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1월 달에 신당 만들었는데 혼자 이렇게 정론관에 서가지고 저 신당 만듭니다 그러면요 힘이 확 빠질 것 같아요. 왜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오셔서 등장하셔서 이재명 지도부에 아주 좀 무거운 메시지를 많이 날렸잖아요.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메시지의 의미들은 좀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필패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말하자면 당 상임 고문으로서의 조금은 우려가 있는 좀 애정 어린 저는 말이었다고 봤어요. 어른으로서 좀 할 수 있는 말. 얘기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맞다. 선거를 예, 앞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뭔가 민주당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의 등장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 운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자시할 수 없다. 나라가 걱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톤이 지금 가까워질수록 일요일 가까워질수록 신당 창당에 대해서 조금 대놓고 얘기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됐어요. 아 이러면은 명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메시지의 톤은 높은데 명분은 저기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생활을 해오셨고 본인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의 당내에서의 뭐 아주 소수지만 나름대로의 그 계파를 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과 함께 어떤 의제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제가 없이 급발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옆에 계시는 뭐 이병훈 의원도 대표적으로 NY계고 뭐 서른 의원도 그러시고 뭐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분들 동의하지 않아요. 신당 안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이게 본인이 그냥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이 머물 수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준이 낮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오해가 되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시군요. 자기 어떤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예. 품지 네.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이제 물론 있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말이 저도 이제 그 신당 얘기가 거의 구체화되고 있을 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설 때다. 좀 가만히 있으면 안 적극적으로 된다. 더 끌어안으려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렇죠.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알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잠시만요. 이 여론조사 소개 좀 할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지난 12일에서 14일 실시한 거고 무선 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네, 이제 서용주 대변인도 그렇고 장성철 소장님도 그렇고 그 간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약간 이낙연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서 약간 과소평가하는 게 세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민주당의 상황을 그리고 후보들의 상황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에는 말 그대로 놀고 계시는 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놀고 그러니까 있는 굶주린 사자요? 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승자의 저주 같은 건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너무 크게 이겼잖아요. 네. 거의 보수 정당이 괴멸적 패배를 당했는데 동시에 또 2020년 총선에선 180석 굉장히 많은 의석수가 지금 당선이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후보군들이 넘쳐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다시 현역들이 재출마하는 경우들, 이분들이 그 격돌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튕겨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경쟁력 없는 뭐 일개 후보가 아니라 지역에서 지자체 단체 장들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현역이랑 경쟁에서 튀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내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출마하실 거거든요. 돈도 있고 조직력도 있어요. 정치 경험도 있고요.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으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이미 공간을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먹지 못했을 때 이낙연 신당으로 대거 갔을 때 이 맹수들이 드글드글한 새로운 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대부분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좋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이낙연 신당이 생겼을 때 민주당 표를 많이 뺏어갈 거냐, 국민의힘 표를 많이 뺏어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표를 더 많이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낙연 신당이? 네, 국민의힘이 한 2배 이상으로 더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열해라, 아마 국민의힘 그런 거 지지자 아니에요? 중에서 역선택 같아. 이거. 54%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역선택으로만 보진 않는 게 이낙연 신당이 표방하는 건 반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반 이재명을 가장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 한번 니네끼리 싸워봐라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재명을 가장 세게 두들길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약간의 지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진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중에 삼총리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이낙연 총리 같이 당을 만들었을 때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준석 신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로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가시는 거라면 이낙연만으로는 안 된다. 이낙연 독자 노선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의석은 얻겠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2012년에 선진통일당 수준의 이런 자유선진당 수준의 그런 정도의 미미한 지역에서의 뭐 몇 석, 비례 두 석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아까 나온 게 말씀 주신 것 같은 걸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혼자 제3지대에 나가서 단독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나 혼자로는 물론 의석은 그냥 최소한의 의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연대연합의 폭을 넓혀야겠구나라고 하는 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도 그 여론조사를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일리안인가요? 그쪽 그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도 지금 3번 1차, 2차, 3차에서 이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본인만으로 완주해가지고는 이 제3지대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낙준연대가 가능할 거냐 말 거냐. 낙준연대가 가능할 거냐 말 거냐를 별도로 그 지금 탈당을 통해서 1지대랑 2지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본인 혼자만으로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는 한계치가 명확하게 이미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나머지 분들이 연대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석은 다 없겠지만 그 다음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고 눈덩이가 더 커지고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총리는 지금 따로 가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생긴 어떤 눈덩이가 커지는 건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나와서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뻔해 뭐 아니면 망할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놓여진 과제가 서로 달라지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이게 되기는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 않아요? 네, 저는 뭐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신다고 이렇게 대국민 선언까지 하셨는데 안 할 일은 없다. 네, 뭐 좀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측근이 1월 15일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뭐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그렇죠. 사실 무근이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예. 드려요. 그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께서는 역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재미있는 수치가 대구 경북에서 좋게 본다가 44%예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광주 전라에서는 26%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4%가 좋게 본대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1%만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대통령 직무를 긍정평가하는 쪽에서는 56%가 좋게 본다. 부정평가에서 24%만 좋게 본다. 진보에서는 23%만 좋게 보고 보수에서는 49%가 좋게 본대요. 아, 그렇다면은 보수층에서는 야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들면 민주당 분열되지. 아유 잘됐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냐.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러니까 거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 그거예요. 예, 예. 제가 아까 뭐 단순하게 이제 쭉 나열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예요. 예. 지지한다 이런 부분까지 깊숙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 여기 하는 네. 부분들은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이 예, 있을 예, 거 예. 아닙니까? 아. 그랬을 때는 머릿속에 충분히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창당이 됐을 땐 당연히 보수 측에서는 오 이거 좋은 호재인데 국민의힘에겐 좋아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에서 높게 나온 거고요. 예. 호남 쪽에서는 이거 이낙연 신당 창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되는 순간 이거 우리 민주당의 내년 총선의 악재다라고 그냥 단순 수치들이 지금 쭉 나열되는 것이에요. 아. 그 다음번에는요. 예.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차라리 그게 좋겠어요. 나아요. 근데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는 그냥 그런 계산으로 그냥 큰 의미 심정적인 없어요. 여론을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미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수치는 누가 봐야 되냐? 이낙연 전 대표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낙계로 분류가 되는 이병훈 의원, 뭐 이기호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신당 창당 반대하는 거군요.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고 만나기도 했죠. 오. 뭐 어제도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오. 뭐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저기 뼛속까지 NY라고 했던 그 두 글자 예.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제가 뭘 여쭤봤어요. S 의원님. 설훈 의원님께서. 아니 얘기하세요. 설훈. 네, 서른 의원님께서 제가 뭐라던가요? 그래서 예. 의원님 좀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신당 창당 혹시 되나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말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냐예요. 그렇죠. 원칙과 상식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혼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도 체제 자체가 한쪽으로 좀 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꾸 그거를 좀 위헌을 넣겠어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의 리스크 부분들을 좀 털고 가라라고 주장하는데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내에서 하는 거거든.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전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낙연 대표를 모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 수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기까지 좋다. 그만하셔라. 저는 그 말씀. 근데 기다려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굶주린 사자들이 제대로 굶주린 등장 안 해서 사자들을 그래요. 담을 때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럴 수가 이낙연 전 없다. 대표와 이준석 전 함께 대표도 있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과연 누군지 광고 듣고 와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와 신당 창당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까지 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대표적인 친낙계도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혼자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 뭐죠? 저 광고 나갔을 때 예. 서영주 부대변님하고 우리 김준우 비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이고 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 그거 따로 이렇게 안 한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네.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그거. 있어요? 저 앵커의 그 저기 뭐죠? 책임 바뀝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피디님 그거 풀어주세요, 진짜. 저희 예? 앵커께서 의사진행만은 받지 말아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낙연 전 대표 그래서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 누군가 함께하는 의원이 있긴 있어요?
현재까지는 같이 하는 의원들은 들어주긴 하죠. 뜻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다니시고 뭐 당연히 얘기하는데 안 듣겠어요. 귀 막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함께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현재가 참여하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영명.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원외 그룹 인사들, 뭐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나 이쪽에서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지지 세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 근데 이 멈추게 하는 것은 누가 멈추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멈추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서. 그럼요. 왜냐하면 원래 대표나 지도자 자리가 그런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해야 되고요.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뭔가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근데 지금이 총선을 지금 한 116일 남았는데 116일 앞두고요. 이제는 이런 당내에서 그 좀 거물급 우리 이 상임 고문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자, 당장 달려가서 만나야죠. 굳이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죠. 뭐 김부겸 총리 만나고 정세균 총리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킨다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말하자면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매개체로 해서 같이 만나야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사진 찍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아 근데 그 얘기가 예. 바로 그 예전에 대선 끝나고 있었던 명락회동을 시사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는 싫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대선 그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났었던 명락회동에서 사진만 찍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뭐 이낙연 후보님, 뭐 이낙연 대표님 뭐 어떻게 같이 합시다. 뭐 내지는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합시다. 내지는 뭐 지분 얘기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불러다가 자기 사진 찍는 용도로 그때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또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그러면 나 또 그냥 사진 찍고 그러려니 하고 냅둘 건가? 또 왕수박 취급하면서 개딸들 통해서 쫓아내려고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뭘 원할까요? 뭐 글쎄요. 뭘 원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안 된다는 거. 아마 비대위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원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체제를 이제 끝내는 걸 원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아야 한다면 그거는 모순적인 얘기가 아니, 되는 끝내는 거잖아요. 거는 조금 잔인하고요. 왜 제가 너무 끝내요? 강하게 표현했나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래요.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바를 들을 수는 있으나 상황상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명분 자체가 김기현 대표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근거로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너무 오래돼서 이 부분은 이제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부 체제로 했을 때 빈자리가 많다. 그럴 때는 비대위로 가서 좀 뭔가를 좀 다른 외연 확장들을 당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정무실장인 김영진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찬 뭐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하여튼 두 분을 불러서 이낙연 대표였나요? 이런 두 체제로 해서 공동비대위를 해서 총선을 치르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숙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얼굴만남 수준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봤자 1월, 2월인데 김영진 의원 얘기했던 거는 3월 얘기를 하더라고요. 3월 1일부로 해서 비대위인가 2월 1일부로 하면 1월 말 2월 초면 2말 3초네요. 2말 3초면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이 싹 끝나고 나서 다 정리가 후보자가 끝난 시점에서 공동비대위 출범이에요. 아니 제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을 할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 정무실장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그냥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얘기가 됐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실리를 따졌을 때 3월 1일이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입이 못하는
이낙연 그다음에 이해찬 공동 비대위이기 때문에 안 받을 공산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나가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치적으로 나중에 대권 꿈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좌고우면에서 숙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영장 실질심사 이제 닥쳐 있잖아요. 그러면 돈봉투 연루 의혹 관련된 현역 의원들 상당수 만약 이후에 줄줄이 기소되면 이 과정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리고 그 지역에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럼 그만큼 룸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쟁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 현역 교체율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병립형이랑 준연동형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비명계를 어느 정도 안을 거냐가 이게 전부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병립형 하면 그게 오히려 삼총리 연대서를 더 강화시켜서 원심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가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아직까지는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있기보다는 그냥 계속 관망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그 자체를 생각하면 아마 저는 서용주 부대변인 얘기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망과 계산은 정치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자세예요. 그러니까 통 크게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보고 그리고 자기 진영들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까? 그리고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니까 정권 견제론 높잖아. 대통령 부정평가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총선 승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낙연,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을 제발로 걸어 나가주면 그 빈자리 내 사람들 채울 수가 있어. 병립형으로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하면 비례대표 15석에서 20석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공천해가지고 내 사람 채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2027년도에 대권 도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 다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 나간다고 하는데 신당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만나? 안녕 잘 가세요.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고요? 이거는 야권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론은 항상 바뀝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막 혁신하고 개혁하고 뭐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은 이 여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저 이재명 당대표직 그만두고 저 뭐 새로운 비대위 꾸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줄여 나가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내는 게 야당 지도자가 할 일인데 지금은 막 앉아가지고 당대표실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의석 몇 개 더 얻는데 잘 가라 이낙연.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기 없어요. 컴퓨터에 있어요. 큰거 갖다 놓고 계신 것 같던데. 그러면 장 하루 종일 소장님은 계산만 이제 내일이죠. 18일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네. 영화 시사회에서 이재명 이낙연의 조우가 예정이 원래 돼 있었는데 시간차. 굳이 시간차를 두고 가겠다 했던 안 거는 만나 이제 만나고 그런 싶죠. 계산 때문이다. 잘 라고 가세요. 생각하는 안녕. 거예요. 제발 알턴이가 빠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차이 극복하고 손잡고 함께 나가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은 하셨잖아요. 말따 행따. 말따로 행동따로 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야권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시사회의 시간차 그거는 누가 시간차를 뒀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민주당의 큰 정치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이 만나서 옆에서 왈가왈부하고 뭐 이렇게 가슴 조이게 하지 말고 이낙연 전 대표도 좀 자존심 좀 내려놓고요. 당을 위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잖아요. 그럼 좀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 하나 좀 매달려서 당의 문제를 해결하자. 내년 총선에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이게 그걸 보는 당원이나 옆에서 보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총선 출마자들 불안불안해한다. 만나자. 왜 그 말을 한 번 툭 던지고 마나요? 끝을 봐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좀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시고 있고 피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대표고 지도부가 가졌잖아요. 지금 이 힘을 가진 주류 아닙니까? 주류는
품어야 될 책임이 있다. 서영주 라는 말씀 부대변인 정말 옳은 대신 말씀을 말씀 해주셨고요. 제일 만약에 균형 잡힌 얘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만약 그럼 또 개딸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혼날 만큼 혼났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프링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양새를 한번 봐보세요. 이낙연 대표 몇 번이고 찾아가가지고 손 잡고 대표님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 합쳐요. 제 대표님 잘 모실게요. 같이 국민들 앞에서 손 맞붙잡고 막 만세 부르고 이러면은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감동할 거예요. 근데 계산만 가지고 감동할 수가 없거든요. 통 큰 정치하셔라. 그래야 근데 지도자로 거듭난다. 지금이야 소위 말하는 친낙계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제일 순위니까 굶주린-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그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공천받은 공천 베스트니까. 오늘도 굶주린 사장을 네, 그러나 계속 이제 펼치시구만. 아니 지역에도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다 그러실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이랑 현역 국회의원 서로 명함 돌리느라고 행사장 가면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삼선 뭐 지자체장 이런 분들이 현역이랑 붙으면 이거 세게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반드시 굶주린 사자가 되는 건데.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그 굶주린 사자는 반드시 사냥감을 찾으러 어딘가 간다니까요. 지금 다 이걸 빼놓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굶주린 사자를 위한 공간을 지금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천 시즌 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 훨씬 더 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민주당 승자의 저주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다른 우리 분석 김현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이게 아, 비대위원장 하기 전이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말이 무게가 훨씬 생겨서 많을 텐데. 못 하겠어요. 아니 이거 뭐 괜찮아요. 당론이랑 예. 별 상관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근에 그 제3지대 얘기나 아니면 그런 게 옛날이랑 달라진 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낙연 예를 들어 유승민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낙연 아까 뭐 전략적 그런 게 아니라 보수가 제일 그래도 용인하고 인정하는 민주는 이낙연 전 총리예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 네. 그리고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서 제일 존중하는 보수는 유승민 대표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저쪽이 분열해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제3지대가 90년대 제3지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가운데나 교집합에 있는 분들 중에 합리적인 분들 이걸 가지고 제3지대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3지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아니고 그냥 비윤과 비명이 다 모이는 게 이제 제3지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약간 좀 대선 노름 비슷하게 좀 돼버린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제3지대 논의가 좀 과잉돼 있거나 약간 왜곡돼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왜곡돼 있는 게 정치 현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를 옳다 그르다로 이제 나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비판은 그래서 노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의 권력의 분점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선이 굵다, 좁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국민의힘이나 용산에도 있는 거다. 이건 뭐 유승민 대표나 여기까지 품을 수 있냐 없냐, 나경원, 이준석 어디까지 품을 수 있냐, 이 똑같은 얘기의 거울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갈 건지 아니면 결국 한쪽에서 또 포용하고 그럼 다른 쪽이 포용돼가지고 제3지대 논의는 조금 더 줄어들 건지 요게 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각자 입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당이 커져야 된다. 제3지대가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어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니까 거기서 옳다 그르다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정의당은 그랑 별 무관하니까 그래요? 무관해요? 다들 이렇게 같이 사시는구나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그러면 있다는 이낙연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이제 정의당하고는 무관하다. 큰 틀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좀 공교로운데 이낙연 총리가 대표 시절에 그러면 아니면 그때 대표가 아니었죠. 대표였나요? 지난 총선 때도 위성정당 관련한 문제나 뭐 연동형 관련해서 세게 발언한 기억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병리평 회기가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가면쩍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되게 너르게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입법 연대나 정책 연대 같은 거니까 이낙연 전 사안적으로.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뭐 저희까지도 정의당까지도 선거제도 같이? 병립형 반대를 위해서는 제가 뭐 저희 당이 선거제도권과 이낙연 관련해서. 뭐 총리랑 같이 뭐 기자회견 예, 예.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죠. 뭐 선거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너르게 더 뭐 그랜드 테이블 같은 걸 연대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저희 쪽에서 고민해 볼 만하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병리병이나 연동형이냐 이거를 가지고 뭐 유승민, 이낙연, 정의당 만나는 건 그건 전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뭐 삼지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선거제에 병리병으로 갔을 때의 이 삼지대의 모양, 연동을 갔을 때의 삼지대 모양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이걸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약속의 문제예요. 예. 병리병이냐 연동형이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걸 공약으로 연동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이지 병리병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연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 그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병리병과 연동형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러게 되면 그 모양새가요. 나중에 본인이 삼지대 만들어서 말하는 대로 굶주린 사자를 담기 위한 바구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했으면 명분이 다 빠지는 것이고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게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고 결국에 그게 민주당의 길이다. 이거를 주구장창 같은 메시지를 반복을 했다면 예. 명분이 더 쌓였을 것인데 저는 지금 행보들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 말한 대로 김재선 위원장대로 그 굶주린 사자를 담으려는 바구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결국에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 의원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랑 함께하지 않겠어요? 이분들 뭐 탈당할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탈당을 안 한다, 어떤 부분 아니면? 아예 정치를 떠나겠다고 생각하신 아. 분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 아니면 탈당한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정치 영역이 표면적으로 보면 굶주린 사자들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국민들 생각 안 하고 강매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뽑아줄 사람은 잘 하지 않는데 이미 선택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기 튕겨져 나갔다고 또 다른 데 가서 선택을 받는다? 뭐 땡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봐서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부의 의원들은요 아예 이 정치를 떠날 각오를 하고 지금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비대위 통합 비대위로 전환해라 이렇게 강하게 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이제 믿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어떤 정치적 계산이 객관적으로 아니라. 제가 듣고 취재를 해본 바로는 예. 그 네 분 중에 몇몇 분은 본인이 공천권 때문에 하는 부분도 진짜 아니다. 나는 아예 정치를 떠나겠다. 더 이상 뭐 불출마 이런 부분까지도 아니고 이제 아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뭐 한 분은 아예 민주당을 내가 왜 떠나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탈당이라든지 뭐 이낙연 전 대표로 여차하면 간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한 0.1%의 확률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을 때는 비대위로 전환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됐을 땐 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탈당 가능성이나 언급한 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류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가 100% 어떻게 완벽하게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기류를 보고 그분들의 출발점을 봤을 때는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교류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어떤 그 결정의 기폭제가 될 건 선거제입니다. 선거제.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삼 총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쪽으로 지금 거의 분위기가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이제 총리들 만나는 이유는 예. 특히 뭐 김부겸 총리는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리병으로 간다. 그러니까 병리병으로 가서 우리가 이득을 얻든 말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약속을 한 걸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 전 총리들 이 당의 상임고문을 설득할 수 있느냐 어렵다. 그러게 봐서는 그게 정말 고집을 피우고 이재명 대표가 가버리면 그거는 탈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에 대한 어떤 통합 비대위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대의 명분도 나오고 뭐 어떤 뭐 이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2월 정도 돼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념이 앞섰는데 공천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2016년에 비슷하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을 때 국민의당 창당 시점이 2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달이나 더 남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념 공방하죠. 명분 공방하지만 막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굶주린 사자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아니, 거듭드려요. 저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명분이랑 실리를 둘 다 취하거나 이제 그가 산의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정치의 묘미고 과제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게 그냥 실리가 명분이 된 것 같아요. 아. 무슨 명분이 있냐, 아마 이겨야 실리다.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실리가 있으니까 어. 그게 명분이다. 그러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그냥 명분도 없고 그냥 오직 실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작은 바둑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더 바둑을 집을 크게 짓고 해야 되는데 한 점 두 점 더 나려다가 이게 큰 대마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우려들이 있는 거고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미룰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정도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선거구 획정 정도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더 보면서 한 2월 초까지로 이렇게 길게 뽑지 않을까. 선거법을요? 네. 왜냐하면 253은 일단 그냥 확정하는 거고 선거구 획정만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 캡을 둘 거냐 뭐 권역별을 할 거냐 병립형을 할 거냐는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쨌든 12월 달 안에 선거법 개정은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병립형으로 간다면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 대국민 약속한 거 많이 어기셨는데 당시 대선 때 본인 연설, 본인 육성으로 어떠한 말이 있냐면 제3당, 제4당이 나오는 것은요.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병립형으로 되돌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민주당 주제밖에 없나요? 오늘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균형 있게 씻는데요. 우리 어제 했잖아요. 네, 어제 네. 예, 아, 국민의힘 근데 얘기 어제 안 실컷했기 나오셨어요.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때 또 저희는 저희가 초대를 토의를 갖추고 해가지고 합쳐서 균형을 근데 현근택 변호사님보다 훨씬 더 핵심들의 그렇죠. 기류를 잘 하시는 자, 분들 듣고 계시죠? 네. 취재도 많이 이제 해오시고 이번에 세무를 교체할 때 이재명 용주 이재명 대표의 그 병립형 이야기가 뭐 예를 들면 나름의 명분을 갖추려면 뭐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간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가서 뭐 선거를 지휘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병립형 만들어 놓고 셀프 공천해서 비례대표로 간다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그 뭐 전대룰도 비슷해요. 뭐 이게 말하자면 강성 팬덤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친명 체제 친정 체제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데 본인이 또 불출마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면 돼요. 난 당 대표 여기서 끝이다. 난 대선으로만 간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명분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포기하는 희생하는 선언을 하지 않고서 계속 의심되는 행동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비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병립형 정말로 하고 싶으면 본인이 비례표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나마 네, 좀 믿을 수 네. 있죠. 그나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서영주 부대변인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오늘 저희가 민주당 특집으로 민주당 얘기만 하기로 했지만은 네. 원하시는 국민의힘 주제 하나 던져주세요. 아니에요. 뭐 국민의힘 잘하고 있잖아요. 마중물 그대로 세게 하세요.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 저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올지 참 궁금하긴 송영일 합니다. 대표. 근데 구속 관련 어차피 어떠세요? 돌고 돌아서 또 윤심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은 좀 작두를 한번 타주세요. 작두를 타면요 정치인사에서. 예. 정확한 거 제가 이거 거의 한 99% 맞출 수 99%, 있습니다. 예. 뭐죠? 뭡니까?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었다면 더 강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더 강렬한. 그렇습니다. 장악력이 그런 높아진다? 분이 올 것이다. 그럼 그거는 비대위원장으로 저는 생각하시는 거의 분이? 90% 정도 한동훈 장관 쪽이나 용산의 근처에서 아주
밀접하게 있었던 분들이 무조건 내려온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떡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게 김재섭 비대위원장 괜찮다. 무슨 말씀? 근데 저는 왜 기대한 그러냐면 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모든 없습니다. 게 이게 먹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듯이 지금 차츰 먹구름들이 끼었던 거예요. 김기현 대표의 사퇴 부분, 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어떤 그 만나는 횟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갈수록 그립감이 세지구나.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까지 다 본인 사람 심어놓고 용산에서 출마시킨 사람들 이렇게 비단길을 다 깔아주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정말 예전에 그 녹취가 떠올라요. 뽀개버려야지. 국민의힘 이거 뭐 민주당보다 더 싫어 이거 뭐 약 먹은 뭐 아니야 이런 이게 녹취가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그 말을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다 이제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예측하신 대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윤심을 따르는 분들로 이렇게 쫙 깔리면 네.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정말 내부에서 지금 초금의 갈등들을 정리를 하고 총선에 임한다면 저는 정말 땡큐예요. 오히려 한동훈 좋아.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윤심과 국민의힘의 어떤 당정 관계의 괴리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싫어. 당신 국정 스타일 싫어. 너무 독선적이야. 그래서 정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인 한동훈 장관을 떡하니 국민의힘에 이 말하자면 총 지휘관으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내가 지휘할게요. 정말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걸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지금 이런 알고 말씀을 있으시죠? 저는 해주신 보수 거고. 참칭 패널로서 이선영 앵커님의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MBC 측에 왜요, 항의할 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당초에 원고에 국민의힘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아쉬워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 앵커의 또 옷도 권한 아닙니까? 파란색 입으시면서 민주당 기분 편이라는 기분 걸 하시는 거죠. 드러내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 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파란 옷 입었잖아요. 저 그러세요. 안에 빨간 거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름 균형을 저희 둘이 맞췄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육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서 이번 주에는 함께 해주셨고요. 자주 부르세요. 예. 자주 자주 불러주세요.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현 변호사님이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또 지역 다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부분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